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장이 잘 가다가 주춤주춤 하니까 여러분들 기분도 아마 조금은 우울해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면 세력들이 급락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ABS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아줬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진짜 이 시장에서 바라봐야 할 부분이 무언가, 거시적인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그리고 하반기 시장에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관해서도 일제 말씀드리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의 뭐 집중호우가 이제 막 벌어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집중호우가 막 있는데 중국만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블록체인이 기반으로 한 뭐 어떤 가상자산 시대가 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어디서 수익을 나서 어떻게 가야 될까? 100세 시대니까. 종합적인 거에 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코인도 발생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지금 보면 한 5년, 6년 정도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허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코인이 진짜 중점적으로 막 이렇게 펌핑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은 뭐 기대 심리로 인해서 11월달 기대 심리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플랫폼 코인 중에 대장주이기도 하고 시장에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코인이니까 그렇게 상승을 하는 거지, 넴코인이나 지금 네오코인은 잠잠하죠. 뭐 약간의 반등이 있었을 뿐이지 뭐 어느 정도 상승.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11월 달 정도를 좀 거대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3분기에 보통 그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관해서 원래 발표하려고 했었던 그 코인사들이 전부 다 4분기로 이걸 옮겨놨거든요. 원래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7월 달 말이나 7월 달 초반에 그때 2.0에 관해서 시장에 이제 반영하겠다,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꿨죠. 그리고 네오 같은 경우도 다운페이가 원래는 이제 시기가 지났어요. 원래는 7월 달인데 3.0 발표하는 게 11월 달로 넘겨졌어요. 4분기로 넘겨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암호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모든 어떤 그 로드맵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을 다 4분기로 옮겨놨어.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11월 달이 집중적인 어떤 상승세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에이다도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요도가 높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프로젝트들보다 먼저 오픈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셸리 프로젝트가 7월 31일 날 그때 이제 마감이 됐고, 그때서부터 이제 스테이킹 돌아가는 셸리에 관해서 이제 오픈해서 그게 이제 대중들한테 어떻게 테스팅 되는지에 관해서 지금 이제 구체적인 사항이 이제 들어가서 시세 분출이 지금 있는 거고, 먼저 상승했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호재 이슈가 있는 코인들은 일정대로 차별적 상승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호재가 지금 현재는 시장에 반영되는 어떤 그 시장이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예전에 한두 달 전만 해도 호재가 있다 그래도 코인이 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빠르면 9월 중순부터, 늦어도 10월부터 상승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인 코인 시장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올해 마감가가 제가 이제 정보를 보는 게 1660만 원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4,700원, 5,000원 갈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좀 약간 현실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노선을 저는 1,000원이라고, 올해는 아마 1,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반기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12,1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꺾였어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고맙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다시 38을 그려서 또 올라가고 쭉쭉 더 진행될 거라, 연이어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도한 희망회로를 돌리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2017년이 재발될 거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가격이 오늘쯤 되면 한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여기 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브레이크를 잘 밟아줬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마 되게 지루해 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다 라고 말을 해서 여기서 시세가 앞으로 좀 떨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차티스트들이 거의 열에 10명 정도는 돼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래서 조시 라거 같은 경우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기적인 박스권이다. 그래서 11,827달러 고점, 그리고 저점으로 봤을 때 1,572달러만 지켜준다면 이 박스권 구간에서 당분간 이제 횡보를 하면서 저는 엄청나게 많이 하락할 거라고는 일단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자산 시장으로 가면 갈수록 우상향하는 패턴이 점진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폭락하는 시점, 폭락하는 그 어떤 그 비율은 예전보다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1,572달러라고 조시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건 요걸 보시고 이 구간에는 알트코인 랠리가 하반기까지 점진적으로 이어갈 거다, 차별적 산승이 이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얘기에는 동감을 하고 있고, 제가 초반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별적 상승이 있으면서 뭐 하반기에 가서는 뭐 이더리움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간다거나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겠죠. 근데 오늘도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한 가지 이례적인 걸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XRP가 3.4인가 3.4밀리언에 있다가 엊그저께인가 그때까지 6.6으로 있다가 지금 7.7밀리언까지 이 투자 금액을 지금 총액을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답답하고 가장 심리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아마 XRP 투자하신 분들이 아마 되게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조스랑 비교하기보다 체인링크랑 비교를 하면, 체인링크는 어저께 같은 경우 업비트에 이제 상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뭐 보니까 뭐 4만 원에서 5만 원 거기까지 올라갔던데, 그리고 체인링크를 전송하려고 하더라도 어저께 같은 경우는 트랜지션이 꼬여가지고 어차피 펌핑이 있더라도 나중에 후에 이제 지갑에 들어가서 안착돼서 내가 그 가격에 팔지는 못하는 상황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운이 좋았던 사람들, 클릭을 되게 빠르게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전달돼서 뭐 5만 원에 뭐 4만 5천 원에 판 사람도 있겠지만 극소수만 그렇게 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XRP 가지고 계신 분들, 어쨌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투자액을 계속 늘리니까 한번 계속 꾸준하게 지금까지 버티셨으니까 지켜보시고, 자, 일단 경제 상황하고 지금 인플레이션을 연준에서 지금 요한다, 이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금 가격이 갑자기 2,000불을 넘어서 급등을 해버렸어요. 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CNBC에서 연준은 곧 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고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키포인이 뭐냐면 미 연방준비위원회는 1년간의 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있으며 곧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FOMC에서 중요한 어떤 그런 게 나오나 봐요. 큰 변화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최소 2%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시장은 금가격 상승, 달러 하락, 인플레이션 지수 채권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기 나오죠. 근데 몇 가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장세가 지금 안 가는데 답답하다라고 느끼지 마시고,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대 있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코인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별적인 코인들도 그 정도 언저리 2배 이상의 언저리는 분명히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연준 공무원의 최근 발표와 시장 참전 용사 및 경제학자의 분석은 중앙은행이 일반적인 2% 목표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이 허용되고 심지어 원하는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으로 전환을 지적합니다. 2%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돈을 지금 아무리 찍어내도 2%까지 도달을 하지 않아. 지금 1%에서 1%도 못 가고 간당간당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돈의 효용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통화 승수율이 점진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돈 값어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인플레이션이 1%에 가까워지고 대공황 이후보다 실직률이 높아짐에 따라 연준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 돈을 이렇게 찍어내고 경제를 부양하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 가면 경제가 폭락해, 주식시장도 폭락하면서 암호화폐 장세도 폭락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 글이 나오죠.
실직률이 높아짐에 따라 연준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이 사람들 인플레이션 목표가 2%죠. 그죠? 근데 2% 달성할 때까지 돈을 지속적으로 계속 풀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 당국자들은. 시장의 무게는 지금 어디로 쏠리고 있냐?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일치하는 높은 베팅을 해왔습니다. 금의 최고 기록이 미국 달러의 급격한 하락, 팁스 또한 재무부 인플레이션 보호증권 급증으로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팁스 펀드는 6월 24일과 7월 1일 주 동안 각각 10억 9천만 달러와 15억 달러를 포함하여 6주 연속 순으로 투자자 현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저조한 기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앨런 의장 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보다 그 여성분이 했을 때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시장에 이제 돈을 푸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거에 관해서 가장 두렵게 생각한다. 컨트롤 범위를 이미 벗어났다고 이제 본다고 여러분들 아마 다들 동감을 하실 거고 이것은 경제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푸는 게 소비자는 지금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높은 생활비입니다. 연준에서는 2%의 인플레이션을 요하지만 과연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나면 시장에 어떤 부정적인 방향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사 먹는 어떤 음식값은 전체적으로 식료품 값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야. 전통산업에 근거하고 있는 주식이나 모든 산업들은 침체하고 붕괴되고 막 실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플랫폼 기업, 넷플릭스, 페이스북,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 한국 같은 경우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은 돈이 계속 꾸준하게 몰리고 사세 확장을 계속 문어발식으로 계속 늘리고 있어요. 네. 자, 결국 이 2%의 인플레이션 도달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실물 경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어쨌건 그렇게 보시고 이제 핵심 어떤 그 영상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구 온난화가 됐든 기상 이변이 됐든 지금 아마 아실 거예요. 눈이 와야 할 곳에 햇볕이 쨍쨍 쪄가지고 빙하는 녹아내리고 있고 사막에 눈이 내리고 있고 중국에는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리고 그 외에 호주 같은 경우도 가뭄을 겪고 있어서 수확량이 점진적으로 지금 감소하기 일보 직전일 수도 있고 어쨌건 지금 집중호우에 뭐 기상이변에 태풍에 지진에 지구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다 힘들어하고 있는 현재 이제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마라는 게 솔직히 그래요. 비가 오랜 기간 동안 집중호우가 아니라 천천히 내리더라도 집중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근데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뭐 500mm가 내린다. 1시간 동안.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이런 일이 이제 빈번하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면 결국에는 농산물 수확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대로 햇빛을 봐야 될 때 적정량의 햇빛을 봐야 되고 식물이 물을 먹을 때 적정량을 먹어야 되는데 과도하게 비가 너무 한쪽에 너무 많이 내려버리면 오히려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는데 저는 수확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19의 세계 식량난 우려, 정부 촉각 곤두세워지고 있다. 2020년 5월 18일 날 이 뉴스가 나왔는데 농산물 시장 정보 시스템으로 국제 협력 강화한다. 뭐 요즘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국제 공조가 전염병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뭐 호주나 카자흐스탄은 생산량 반등 및 러시아와 인도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생산량 증가가 이루어질 거다. 밀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와요. 근데 그 외에 생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수확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밀에 관한 어떤 그 사용량도 되게 많거든요. 쌀보다. 근데 보면 밀도 마찬가지로 2020년에서 2021년에는 생산량이 증가해. 근데 그 이후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런 기상이변이 범세계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수확량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 위기 상황의 경험에 비추어 식품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장기적인 경제 혼란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국가에선 알고 있다는 거죠.
에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식료품 값이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민생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걸 국가에서 이미 판단을 내려서 이런 기사를 일면에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는 그런 신문에는 이런 게 나와요. 제가 이제 찾다가 이거를 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사 먹는 어떤 음식의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곡물이나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다. 앞으로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축의 전염병, 돼지 콜레라라든가 아니면 광우병 이런 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전 덜하진 않을 거라고. 그리고 조류독감. 자, 이상기후, 바이오, 연료, 가축의 전염병. 결국에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게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이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임금은 올라가지 않고 있어. 그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율은 늘어나지 않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물가만 상승한다. 에그플레이션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애기 있으신 분들은 분유를 사서 뭐 애기 이렇게 먹이시잖아요. 그럼 분유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그리고 제가 여기 젠가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달러를 하나 딱 표시해 놨는데, 제가 달러의 종말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은 그냥 달러만 보고 얘기하는데, 달러가 기축통화기 때문에 제가 의미상 상징적으로 거기다 올려놓은 거지, 사실은 달러가 흔들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통화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다 도미노같이 흔들리게 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이 젠가에서 마지막에 이 블록 하나 빼면 이 블록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현재 상황이야. 그거를 미국 연준은 알기 때문에 엑센추어를 통해서 디지털 달러를 연구하고 있고, 그거를 CBDC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페이스북한테 리브라를 뭐 죽이네 살리네 이러고 있죠. 근데 저는 그것도 쇼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그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전 세계 사람이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SNS 중에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텐센트하고 뭐 알리바바를 죽이네 마네 뭐 바이두를 죽이네 마네 막 이렇게 그런 뉴스가 아침에 났는데, 결국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민간 CBDC는 결국엔 그런 SNS를 통해서 유통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그걸 또 표현하고, 어쨌건 이런 통화의 위기가 오면서 골드 가격하고 실버 가격이 급등을 해요. 저는 금 가격이 이렇게 2,000달러 위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꿈에도 진짜 생각을 안 했거든요. 비트코인 뭐 막시멀리스트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막시멀리스트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투자 수익이 동기간에 대비해서 금 가격보다 높았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거는 아마 조사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은 가격 같은 경우는 금 가격보다 지금 반 정도 와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50달러는 가 있어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금 가격이 1950달러인가? 그때까지 올라갔을 때 은 가격이 47불인가 48불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되게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건 이게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는 게, 아까 제가 CNBC에서 나온 뉴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 소스의 재료가 됐기 때문에 달러의 약세나 아니면 통화 시장이 위험하다,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금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금이 상승하는 거랑 사실은 가상자산 시장하고 저는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 대목도 되게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는데, 코인데스크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다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도 7월 22일 날 미국 은행 통화감독청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전반적인 어떤 그 미국 전반적인 은행에 허가 내릴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상자산에 관해서. 자, 근데 이렇거든요. 사실은 커스터디 서비스가 인류한테 처음에 등장했던 게 언제였냐면, 금이라는 어떤 이 자산을 은행에다 맡기고 은행에서 사람들한테 보증을 써줘요. 보증 수표를 써줘. 그게 사실은 페이퍼 머니의 사실은 원조가 됐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 현재 커스터디 서비스를 가상자산에 허가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과연 통화 시스템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문자로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인류가 탄생했을 때 바터,
물물 교환, 그 다음에 골드, 그 다음에 골드가 금이 됐고, 이 중간 과정에서 이 골드 금덩어리나 이 어떤 이 코인을 은행에 대체되는 어떤 그 은행의 초기의 은행에 맡기고 보증서를 받았어요. 이 보증서가 그대로 페이퍼머니가 돼버렸고, 페이퍼머니가 지금 은행 시스템이 전산망이 생기고 일렉트로닉 어떤 그런 전산망이 생기면서 이게 카드로 됐고, 카드에서 숫자가 오가다가 지금 카드도 점점 사라지고, 이거를 통해서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세적으로 우리가 송금받고, 이런 지금 시스템이 있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게 크립토 커런시라는 거죠. 버추얼 커런시, 버추얼 에셋. 근데 비트코인에 관해서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이 있고 나머지 뒷자리에 0이 8개 있어요. 1비트에 뒷자리 보면 0이 8개 있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우연일까요? 이걸 처음에 설계했을 때 저는 분명히 뭔가 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나로 따졌을 때 1달러가 아니라 1원으로 기준했을 때 이게 비트코인 하나에 1억이에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1달러로 할지, 이거를 어떻게 할지 그건 알 수 없어. 근데 비트코인이 8자리고 나머지 하위에 있는 암호자산들도 각자 8자리에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건 뜻하는 게 뭘까요? 이 통화라는 게 또 쪼개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동안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가상자산 수탁 사업으로 디지털 금융 확장한다. 이것도 뭐 코인데스크에 이런 뉴스가, 코인텔레그래프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항상 이제 국민은행에 관해서만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농협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뉴스도 아마 이미 다 보셨겠지만, 농협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개정 특근법을 발판으로 가상자산 자산운용 대행이나 커스터디 등으로 디지털 금융사업 확장에 나설 것이란 관측을 제기했다. 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개정 특근법을 발판으로 가상자산 자산운용 대행이나 커스터디 등으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류에 처음으로 있었던 커스터디 사업은 금이었다. 물리적인 금이었다. 지금 근데 은행에서 커스터디란 말을 쓰면서 가상자산을 거기다 이입하기 시작을 해요. 대변혁이 있을 거란 얘기를 암시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랑 사실 연계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보면은 내가 A다 투자해, 내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만 사, 이더리움만 사,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캐시만 사, 뭐 아니면 뭐 비트코인 골드만 사, 비체인만 사, 개별적인 코인이 올라가면 좋아. 근데 업비트에 보시면은 시장 인덱스 지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UBMI, BTC 쿼터, 그리고 UBAI, 그리고 UBMI10, UBMI30, 각종 어떤 그 코인들을 몰아놓고 시총 10위까지 있는 거 인덱스, 시총 30위권에 있는 거 인덱스, 그리고 간편결제 플랫폼 인덱스, 게임 시장 인덱스, 엔진 코인 같은 거, 광고 산업 인덱스, 그리고 데이터 저장 서비스, 스토지 같은 거, 분산화 거래소,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그런 코인들 몇 개 나열해서 그런 거에 관한 인덱스 지수, 그리고 소셜 네트워킹에 관한 인덱스 지수, 그리고 연산력 임대 서비스, 인증 서비스, 컨텐츠 생산 및 중개 서비스 인덱스, 플랫폼에 관한 인덱스, SNS 컨텐츠에 관한 인덱스 지수, 비트코인 그룹에 관한 인덱스 지수.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캐시, SV, 뭐 비트코인 골드까지 비트코인의 그룹에 따르는 모든 코인들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지수. 이 인덱스 지수가 향후에는 간접 투자 상품으로 은행에서 판매가 돼서 주식시장에 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네. 이거는 저의 그냥 희망회로가 아니라 그런 어떤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은행에서는 미국 뭐 금융감독청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은행들도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상자산을 거기다 맡겨서 이자돈만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맡기면 거기서 여러 가지 파생문을 뽑아내서 투자 상품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히스토리 작업을 하는 게 지금 업비트에서 하는 이 인덱스 지수다. 이걸 또 보시고, 그래서 저는 가상자산에 지금 투자를 하면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우리는 보통 보면 난 이건 어느 시점 가서 이걸 전부 다 팔아버려야지, 세금 안 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100세 시대까지 만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 30살이야 아니면 40살, 50살, 뭐 60살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상자산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이자돈도 우리가 꾸준히 인덱스 지수에 뭐
그게 어떤 그 코인이 투자가 됐던 뭐가 됐던 그건 은행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간접 투자 상품이 나오면 거기서 나오는 연금 수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뭐 32개 이더를 스테이킹 맡기면 뭐 이자 돈을 준다던가 이런 거랑 비슷하게 개별적인 코인도 아마 분명히 그렇게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서 일정량을 내가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정량의 이자 수익을 통해서 아마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이자 수익이 꾸준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사실은 2021년 넘어가기 전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거대 자본 세력이 지금 스트럭처를 만들어내고 있고 살을 붙이는 과정이지 양계장에 집어넣기 직전이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ETF가 승인 나지도 않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1,300만 원이야. 승인 나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 있는 제도권의 금융에 있는 많은 돈들은 얼마만큼 많이 들어올까요? 자, 왜 제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냐면 한미 기준금리 차이, 전 세계는 미국의 금리를 보통 쫓아가요. 미국은 0에서 0.25%야. 이렇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어. 여기서 금리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걸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미국이 경제가 그렇게 펀더멘탈이 엄청나게 좋지 않아요. 그 예전에 펀더멘탈이 좋을 때 금리를 올렸어. 그래서 시중에 풀린 자금을 다시 흡수해, 중앙은행에서. 근데 지금은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 아직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들은 계속해서 미국을 쫓아가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계속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은행에 1억을 맡기면 1년에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럼 거기서 이자 빼고 남는 돈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이게 뭘 뜻하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암호자산 수탁관리 서비스 커스터디를 진행한다. 파생 상품을 통해서 이자율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0.25% 준다고 얘기를 했을 때 현금을 맡기면 가상자산을 내가 매입을 해서 은행 서비스를 그대로 받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그럼 대중들은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돈이 조금이라도 더 나온다. 거기서 이자율을 내가 더 취할 수 있다. 수익을 더 취할 수 있다. 이러면 당연히 대중들은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피해.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야, 이거 스캠이다. 데이터 쪼가리 뭐하러 투자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근데 이자 돈을 내가 조금이라도 받는다. 수익이 난다. 안전하다. 국가에서 인정했다. 제도권에 수용됐다. 세금까지 걷는다. 매스컴에서 또 양몰이하기 시작을 해. 서서히. 그리고 가격도 올라가. 그러면 한 친구, 두 친구 떨어져 내리기 시작을 해요.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나락으로 떨어져 죽는다 의미가 아니라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해.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이게 범상용화되고 실질적으로 돈이 된다고 판단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구덩이 속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력들이 양몰이하면 거기에 몰리듯이 지금 그런 식의 과정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은행의 금리가 낮은데 거기다 뭐하러 그걸 맡겨요. 가상자산 사고 거기서 스테이킹 하든가 아니면 국민은행에 내가 무슨 비트코인을 맡겼다. 근데 이자율이 얼마다. 그럼 당연히 그 현금을 뭐하러 현금에 그냥 내비두냐는 거죠. 당연히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 현금으로. 현금 값어치는 점진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정답은 뻔히 나온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어쨌건 힘든 시기인 건 맞고 막 급등을 지금 바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산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간다는 의미의 키포인을 두시면서 그냥 지금 지루해 하시거나 막 계속 차트만 보시고 왜 안 올라가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에 모든 어떤 그런 중요한 이슈들이 몰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나 11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아마 저는 빠르면은 9월 달 중순부터 바람잡이를 하면서 아마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까지 아마 엄청난 양몰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도 시세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